머신러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결국은 그 가장 기초적인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나 다 그 하는 어떤 프로세스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딥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엿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 강의는 총 4개의 렉처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 머신러닝 소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베이직인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류 기술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이 앞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실제 딥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어떻게 잘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딥러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AI, 인공지능이란 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다못해 그 집에 사용하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들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그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만드는 그런 기술의 그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범위의 어떤 기술이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 딥러닝 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센서 기술도 다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중에서 이제 세부 분야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그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총칭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 머신러닝 안에 다시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있는 그 수많은 알고리즘들 방법론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방법들을 딥러닝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딥러닝이라고 부르는지는 이따 세 번째 렉처 때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있으니까 뭐 제가 사용하다 보면은 저도 뭐 AI, 인공지능 쓰다가 머신러닝 쓰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딥러닝의 모태가 되는 머신러닝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을 소개하기 전에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왜 머신러닝이 생겼나 그걸 보시면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직접 로직을 짜고 룰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동작할 것 같아 라는 로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로직을 컴퓨터로 구현하든지 하드웨어로 구현하든지 구현해가지고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룰을 세우고 그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은 다행인데 좋지 않으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판단하고 다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룰을 추가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들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좋은 룰들이 많이 있지만 보편적인 룰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엔지니어, 여기서는 저희 엔지니어라고 표현했는데 엔지니어나 그것들을 개발한 사람의 그 경험에 매우 의존적이죠. 그리고 또 규칙이 너무 복잡하거나 많거나 아니면 새로운 규칙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학습하면서 다시 새로운 룰을 설정해줘야 되고 설정해줘야 되고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분야들은 이제 룰들을 많이 세우다 보면은 이 룰들끼리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너무 많죠. 그리고 상황이 계속 변해. 한 수를 둔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둘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변하는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인지하면서 어떤 수를 둘 때는 어떻게 해줘, 어떤 수를 둘 때는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기가 다 어려운 이런 도메인이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또 돌발 상황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미처 사람이 룰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룰을 세우는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게 하는 그런 연구 분야이다라고 머신러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들 이제 구체화돼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로직이나 룰을 학습하는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이것들을 일반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저희가 갖고 있는 사람의 경험이랑 이제 대응된다고 하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일반화해가지고 좀 더 보편적인 상황,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들이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아까 그 어떤 룰을 만드는 부분들을 컴퓨터가 대신해주는데 뭘 갖고 대신하냐면은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대신해주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머신러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이나 어떤 컴퓨팅 파워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보편화해서 일반적인 문제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많으면 물론 가비지 데이터가 많으면 가비지가 아웃되긴 하지만 일단 데이터가 많으면 더 좋은 시스템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하지만 글로벌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그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면은 저희가 그것을 다시 공부해서 새로운 룰을 정리해야 됐어요. 근데 머신러닝에는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을 구축해놓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저희 그 축구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한 네트워크에다가 저희 데이터만 학습시키면은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미처 다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형상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거나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증권 시장들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알파고랑 그 이세돌 구단의 그 대회에서 그 경기 결과를 보니까 기존에 그 바둑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두지 않는 수들을 컴퓨터가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왜 이런 수를 뒀지라고 오히려 사람이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어떤 그 지식들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 다음에 리인포스드 러닝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있는데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저희가 고양이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과 그 다음에 입력이 이렇게 정해진 데이터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고 그 어떤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모델이 수정됩니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사람도 정답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같은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데이터셋인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정답을 맞추는 방향보다는 이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간의 상관계, 패턴이나 형태, 구조 같은 것들을 도출하는 데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머신러닝 기술 중에 케미지 클러스터링이라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점근 간의 거리들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그 거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이렇게 나눈 그런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분야는 그 reinforced learning이라는 분야인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가정하고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에 따르는 보상과 페널티를 계속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갤러그 게임이 있다. 그랬을 때 액션이라고 하면 뭐냐면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왼쪽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미사일을 쏠지가 액션이에요. 그리고 보상은 적을 한 명 죽이면 1점이 올라가고 대신에 내가 죽으면 게임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근데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 가보고 계속 갔는데 어떤 때는 보상을 주더라.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게임을 막 하는 이런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도 이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다 들어가긴 했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것들은 이 리버스 러닝을 가지고 학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딥러닝 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분야의 앞으로의 미래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다. 우리가 인간도 모르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굉장히 앰비규어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고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뭘 알고 싶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많은 분야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적용되고 있고 기술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쭉 강의를 통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슈퍼바이즈 러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리그레션인데 슈퍼바이즈 러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과 입력과 그 다음에 입력에 해당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이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으로 정해지는 문제를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시간에 대비해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10시간을 공부한 학생은 100점을 맞았고 5시간을 공부한 학생은 5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저희가 이미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어떤 학생이 7.5시간을 공부했어. 그러면 이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 될까요? 여러분들 쉽게 7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똑같은데 아웃풋이 디스크리트한 아웃풋으로 정해지는 문제예요. 똑같은 시험 공부와 성적 간의 관계에 대해서 10시간 공부한 학생은 A를 맞았어. 8시간 공부한 학생은 B를 맞았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고 7.5시간 공부한 학생은 그러면 어떤 성적을 받을까 했을 때 교수님이 바로 대답해 주셨네요. C라고 하셨죠. C가 될 수도 있고 B-를 줄 수도 있고 C 플러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손글씨 판별, 여러분들이 직접 쓰진 않지만 손으로 쓴 글씨들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이게 숫자 몇을 나타내는지를 하는 MNIST 데이터 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텐데 이 부분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